자, 반갑습니다. 희망을 드리는 구강사 김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고전 산문입니다. 요즘에 고전 산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죠. 정말 우리 좀 이렇게 익숙한 그런 작품이 출제되고 있고, 아무래도 지문이 좀 익숙하다 보면 문제에서 좀 약간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제 시험 같은 경우가 고전이 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문이 좀 이렇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 같은 문제를 자주 좀 이렇게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실수해서 틀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로 잘 알려진 작품이라도 넘겨짓지 말고 꼼꼼히 확인한다 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겨 들으시고요. 오늘 수업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주목한 작품은 바로 흥보가예요. 한 번쯤은 판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요. 제시된 지문을 통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소리에 대해서 정리할 텐데, 판소리는요, 노래를 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창자라고 하고요. 옆에서 북을 치는 사람 우리가 고수라고 하죠. 그랬을 때 창자가 이제 하는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말을 하겠죠. 말. 우리 이것을 안일이라고 하고요. 노래를 합니다. 노래. 창을 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느냐? 부채 딱 들고서 이렇게 몸짓 이런 걸 하겠죠? 우리가 발림이라고 하고, 고수는 이제 얼쑤, 지화자, 좋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화면 통해서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판소리의 기법 몇 가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안일입니다. 안일이는 말이죠, 말. 창자가 소리를 하다가 한 대목에서 다른 대목 넘어가기 전에 자유롭게 사설을 엮어 나가는 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단인데요. 말도 하고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노래죠. 노래. 노래를 이제 장단이라고 하는데, 이 노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빠르기가 있겠죠. 빠르기는 가장 느린 게 진양조가 되는 거고요. 가장 빠른 게 휘몰입니다. 이걸 또 외워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어차피 이러한 장단과 관련된 문제를 낼 때는 보기에 뭘 주겠습니까?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라고 하는 장단을 다 제시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느린 장단과 가장 빠른 장단은 확인을 해 두시라는 거죠. 진양조는 어떻다? 극적 상황이 좀 이완된, 좀 한가롭고 서정적인 장면에 주로 쓰인다. 뭔가 서정적인 거, 감정을 드러낼 때. 그래서 이제 뭔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슬픔의 정서,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느린 장단으로 얘기하는 진양조가 쓰이게 되는 거고, 휘머리 같은 경우는, 우리에서 춘향전 보시면, 아맹어서 출도요라고 했을 때 그 관리들이 막 누구는 뭐뭐 잃고 누구는 뭐뭐 잃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했던 모습들은 다 뭐겠습니까? 휘몰이 장단으로 처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건 이야기 어떤 절정이고 어떤 일이 매우 빠르게 벌어지는 대목에서 휘몰이 장단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판소리라는 게 뭐다 바로 노래하는 창자가 있고, 그럼 창자는 뭘 한다?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좀 더 판소리를 한번 들어갈 텐데, 여기 보시면 판소리는요, 서민층에서 향유되었으나 점차 양반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향유되었으며 민족 전체가 즐기는 예술로 발전하였다. 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 판소리는 서민들의 문학이죠.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점차 그 계층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점점 계층이 확대가 되는 거고, 판소리 사설은 판소리의 대본을 말하는데 연극적인 성격이 강하며 또 운문적인 요소가 많고, 그렇죠? 반복과 열거를 통해 운율감을 제시하겠네요. 일상적인 구어는 어떤 서민들의 그런 말들, 또 양반들의 언어가 혼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양면성이다,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단 중요한 게 여기를 잘 보시면요. 판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민의 어떤 말, 서민의 말과 또 누구의 말이요? 누구의 말이 양반의 그런 말이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결과적으로 계층의 확대를 보여주는 것. 일상적인 구어가 아니라 어떤 것이요? 바로 양반들의 말이 같이 쓰이면서 그것을 즐기는 향유의 계층의 확대를 보여주겠죠. 자, 다시요. 무슨 얘기냐면, 판소리라는 것은 서민층에서 향유되었으나
점차 그것이 어디로까지? 양반층으로까지 폭넓게 향유 계층이 확대된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의 이중성으로 본다면 일상적인 구어가 사용되다가 어떤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양반의 언어가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어떤 것이 가능해졌다? 뭔가 민족 전체가 즐기는 향유 계층의 확대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따가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뭐 생동감 넘치게 제시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설화처럼 비현실적인 사건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 이제 판소리의 특징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그 판소리의 어떤 특징을 알아두는 거, 오늘 흥부가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한마디로 정해본다면, 판소리는 서민의 문학이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발생했고, 그런 판소리가 어떻게 양반층으로까지 확대됐다. 그것의 특징이 그대로 연결되는 게 판소리에 쓰이는 언어는 어떻다? 언어의 이중성이다. 그래서 어떤 서민들의 말과 양반들의 말이 함께 쓰였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디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양반층으로까지 확대됐던 것이 뭐였다? 판소리였다. 뭐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당연히 이제 노래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율감이 드러난다는 거고, 또 등장인물의 어떤 대사, 말 같은 게 드러나는 어떤 연극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과, 또 현재 시를 통해서 뭔가 생동감, 현장감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종종 사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판소리의 특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문을 보니까 뭐 처음에 뭐 안일이 나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중몰이, 그 다음 안일이, 그 다음 오른쪽에 뭐 진양 쪽 안일이, 중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다 읽을 수 없고요.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 이렇게 읽는 식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인물의 관계도이다란 말이 있었고요. A와 E에 대한 설명을 적자지 않은 거, 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뭐, 관계를 봐야겠죠. A, B, C, D, 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놀보가 흥부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프린트를 볼게요. 아닐 이런 얘기죠. 야, 이놈이 정말로 부자가 되었나? 여봐라 흥보야 하고 불러놓으니 흥보가 자기 형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나오며 형님 건너오셨습니까? 오냐 너 요새 성하냐? 그런데 네가 요새 밤이슬 맞는다제 이만 뭐 관용적인 표현이죠. 도둑질 하러 다니냐? 이런 얘기죠. 형님 그 밤이슬이 무엇이옵니까? 네가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관가에서 너를 잡으러 다니니 네 집과 재산을 나한테 인계하고 먼 곳으로 가서 10년만 있다 오니라 했더니 네 너의 집은 내가 잘 봐주마라고 누가 말합니까? 놀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선택지 뭐 나왔습니까? A에서 상대방의 행운을 시기하며 없는 말을 만들어 협박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너 도둑질했지? 관가에서 너를 잡아오라고 하니 나에게 너의 재산을 맡겨라 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놀보가 흥보를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으로 뭔가 협박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우리의 착한 흥보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프린트 봅시다. 보니까 그 이듬해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 돈편 처마 끝에 심었더니 박 새통이 열려 박통 속에 은금보화가 나와 부자가 되었지 도적질은 무슨 도적질이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의 착한 흥보는 그 모든 사실을 다 누구에게? 자신의 형에게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고 사건의 전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우리한테 뭐 적극적 이런 거 꽂히지 마시고 사건의 전말을 누구에게? 놀부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제비 박씨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의 전체를 다 놀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A와 B는 우리가 잡아봤고요. 이제 C하고 D를 같이 한번 볼 텐데 그 밑에 보시면 또 안일을 계속 읽겠습니다. 야, 그 부자가 되기 천하쉽구나. 그러면서 흥보가 자기 형님을 사랑에 모셔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건넌말 시숙님이 건너오셨다. 우리가 시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시숙이라는 말은 자기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남편의 형님을 의미하는 거죠. 남편의 그 형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동생의 철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뭐 재수씨 또는 뭐 개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인물의 어떤 관계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뭐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봅시다. 남편의 형님을 시숙이라고 하고 동생의 철 우린 재수씨, 개수씨라고도 합니다. 좀 같이 읽어봅시다. 여보 마누라 건넌마을 시숙님이 건너오셨으니 나와 인사나 드리시오 그랬더니 흥보 마누라가 시숙한테 누구였습니까? 놀보를 의미하겠죠. 구박당한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벌렁벌렁 떨리나 가장의 명령을 거역 못하여 나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알파벳 E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흥보의 처의 모습은 5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싫지만 서로의 관계를 생각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결과준이 가장의 명령이니 뭐 상대방이라면 흥보의 처의 상대방 누구겠습니까? 흥보, 그쵸? 가장이었죠, 그쵸? 흥보, 가장의 명령을 뭐하지 못한다? 거역하지 못하는 흥보 처의 모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요. 넘겨짓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라 라고 맨 처음 강의 초반에 말씀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랬더니, 뭐, 중몰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뭐, 선생님이 노래를 잘했으면, 뭐, 노래를 불러줬겠죠? 네, 그렇지 않으니까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흥보 마누라 나온다, 라고 하면서 전일에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이야 비단이 없냐? 있다는 거죠. 돈이 없나, 쌀이 없나, 금은보화가 없나, 녹용 은삼이 없느냐, 며느리들을 호사로 많이 시키고 라면서 흥보 마누라의 뭔가 달라진 그러한 모습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일이 보시면 시숙께 인사드리면 이놈이, 여기서 말하는 이놈 누굽니까? 놀보를 의미하겠고요. 재수가 인사를 하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기역이죠. 야 흥보야 재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되었구나 라고 합니다. 동생의 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통해서 놀부의 성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안일이를 보니까 또 과주 좋은 술에 화전에다가 가득 부어 어쏘 시숙님 박주 하나 약주 한 잔 삽수시오 그랬더니 이놈 누굽니까? 놀보가 재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여봐라 흥보야. 너는 형제간에 내 속을 잘 알지. 나는 남의 소대상, 문상가도 술을 먹어도 술잔 끝에 건주가 뭔가 노래가 없이는 술 안 먹는 줄 너 알지? 건주가 한마디 시켜라 라면서 누구에게? 재수 씨한테 지금 노래를 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형님 건주 갈 사람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 예편내 매초롬하게 꾸민 김에 건주가 하나 시켜라 이놈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만 그 밑에 진양조입니다. 진양조. 뭔가 좀 한탄하는 그 흥보 아내의 모습을 확인할 텐데 여보시오 시숙님 여보 아주버님 재수도록 건주가란 말씀은 고금천재 어디가에 보았소. 지성이면 감천이라 나도 오늘은 쌀과 돈이 있소. 정곡 자세 그만하고 뭔가 정곡 위세를 부리는 자세 그만하시고 엄동설한 추운 날에 자식들을 앞세우고 구박을 당하여 나오던 일을 관 속에 들어도 못 잊겠소.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속을 차리면 못하러 내 집에 왔소. 하면서 안 가려면 내가 먼저 들어가려 떨쳐버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흥보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 C하고 D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들 C입니다. C가 답이었군요. 3번이 답입니다. 상대방의 인품을 지켜 세웠습니까? 자, 놀보가 흥보의 처의 인품을 막 이렇게 지켜 세웁니까? 아니었죠. 그냥 외모 얘기를 했었죠. 외모 얘기하면서 건주가 한번 불러라 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 앞에 있는 말 상대방의 인품을 지켜 세웠다 정확하게 지우시고 뒤에 있는 말은 맞죠? 부당한 요구를 했다. 부당한 요구는 어떤 건주가 노래를 불러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랬더니 흥부의 처가 반응은 뭡니까? 옛날에 막 옛날 얘기도 막 꺼내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시오라고 하는데 4번 선택지. 지난날의 사건을 떠올리며 상대방의 요구를 강하게 건주가의 요구를 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흥보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3번이었다. 인품과는 전혀 관련 없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을 끝냈고 이제 2번으로 들어갈 텐데 2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A에서 웃음을 자아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 당연히 이제 판소리에서는 이런 표현 방법을 물어보겠죠. 같이 한번 이제 A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좀 더 재밌게 읽어야 되는 건데, 최대한 재밌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안일이 파트인가요? 중몰이 파트는 노래가 들어가는 파트인데요.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재미가 없네요. 자, 도량을 건너갔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반장, 천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송장, 물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이놈은 계속 놀봅니다, 놀보. 모르겠다 하면서, 장아초, 초장아,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갑갑하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거 무엇이냐? 라고 했던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 읽어봤는데 여기에 나왔던 선택지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죠. 1번 선택지. 동일한 어휘를 반복한다. 이건 너무나 쉽죠. 눈으로 푸는 것 같아요. 1번 바로 나오고요. 동음이어의 글자를 활용했다. 우리가 쓴 동음이어가 뭡니까? 동일한 발음 하지만 의미는 다른 거. 우리 이것을 동음이어라고 하는데 보시면 실제 이 화초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장롱이에요. 조그만한 그 장롱인데 이 장이라는 말과 이 뒤에 나오는 어떤 장 이거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천장 뭐 이런 것들, 방장 뭐 이런 것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다 장장장하지만 그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번 선택지의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동음이어를 활용했다 이런 말들이요. 3번입니다. 동일한 문장 구조다, 동일한 문장 구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아니다, 아니다, 반장, 천장,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무엇 아니다. 무엇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3번 선택지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번이었죠. 단어의 음절의 위치를 바꿨다. 음절의 위치를 바꿨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보면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하면서 원래 뭐 있으면 화초장인데 바꾸죠. 음절의 위치를 바꿔서 장화초다, 초장화다 이런 구절에서 이 4번 선택지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정답은 5번이죠. 인물의 외양을 과장하여 표현했다. 외양이라는 게 뭐죠? 생김새죠.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이제 그 놀보의 행동을 나타내 준 건 맞지만 행동을 좀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건 맞지만은 그 어떤 생김새를 과장되게 표현했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죠. 해서 2번의 정답은 5번이 나왔습니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3번으로 들어갑니다. 기억에서 할 수 있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였는데 먼저 기억을 확인해 봅시다. 시숙께 인사를 드리면 이놈이 놀부였죠? 재수가 인사를 하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흥보야 재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되었구나. 자, 이런 말인데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청자는 화자보다 아랫사람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1번 선지에서 청자 누구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누구한테? 흥보한테 하는 얘기였죠. 흥보.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 자체가 기억이었잖아요. 기억을 말하는 화자는 누굽니까? 화자는 누구예요? 놀보죠. 놀보. 결과적으로 이제 청자와 화자의 관계에서 누가 더 낮은 사람이에요? 흥보, 청자가 더 아랫사람이 되는 거죠. 1번 선지였고요. 2번입니다. 화제의 대상. 화제의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화제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재수죠. 재수. 이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옛날엔 미꾸라지가 용됐구나. 옛날 무슨 미꾸라지 지금 용됐구나. 화제에 대해서는 재수. 다시 얘기하면 흥보의 철을 얘기하는 거죠. 흥보의 철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2번은 올바른 거고요. 예전과 다른 모습. 예전엔 미꾸라지, 지금은 용되었다. 우리 여학생들이 이제 수능 끝나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봅시다. 3번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짐작할 수 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뭐 이제 쫓겨날 때 보고, 지난날에 뭐 했다는 거야? 뭔가 쫓겨냈다는 거죠. 쫓아냈다는 거죠.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 용됐다. 이 말을 통해서 뭔가 지난날에 이렇게 쫓겨냈던 그런 과거의 상황을 우리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선지가 몇 번이었습니까? 맞아요. 3번이었죠. 과거 있었던 사건을 짐작할 수 있다. 쫓겨날 때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5번입니다. 화자와 화제의 대상이 어떤 관계인지. 자, 5번 선택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편의 형님을 시숙,
동생의 철을 뭐라고 한다? 재수. 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요 단어죠. 요 재수를 통해서 몇 번 선택지입니까? 5번 선택지 어떤 관계인지 드러낸다. 왜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화자는 누구였습니까? 놀보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수를 통해서 화자와 화제의 대상의 관계를 요 재수라고 하는 어떤 호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이제 4번이었습니다. 4번 선택지였는데, 화자는 완곡한 표현으로 마음을 감추고 있다? 자, 완곡한 표현으로 마음을 감추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너 외모가 달라졌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으로 마음을 감춘다 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나왔죠. 다 얘기를 한 거죠. 너의 외모가 확 달라졌구나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마음을 감췄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외모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만약 뭐 완곡한 표현을 한다면, 야, 너무 덥지 않니? 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에어컨을 켜라. 이런 말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우회적인 표현이다. 뭐 완곡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나왔던 부분에서는 이제 흥보의 아내의 외모가 변했음을 뭔가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는 부분.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정답 4번 나왔죠? 그 다음 이제 흥보가의 마지막 문제죠. 4번 문제 확인해 볼 텐데, 보기를 첨가해 윗글을 이해할 때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학생님 좀 전에 그 판소리 기법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보기를 먼저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보기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판소리 서민층에 향유되었으나 점차 양반층을 폭넓게 향유되었으며 민족 전체 즐기는 예술 발전했다. 판소리 사설은 판소리 대본이다. 또 연극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운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구어와 양반의 말이 있는 서민층의 말과 양반층의 말이 혼재하는 언어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현재형 통해서 생동감 줍니다. 종종 비현실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라는 이런 보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했는데, 맨 처음 강의 초반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제 작품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게 나오기 때문에 보기 자체가 굉장히 또 어려운 보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좀 참고하시면서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흥보가 부자가 된 권위를 설명한 장면에서 끊어야겠죠. 그 장면 나왔잖아요. 그 장면에서 선생님이 이제 현장 강의에서 많이 하는 거죠. 선생님 끊어가자. 장면에서 B는 이제 보기 정보죠. 윗글 정보, 보기 정보. 그 둘의 관계 C. 그래서 보기 제시형 몇 점? 3점. 왜요? 윗글 정보, 보기 정보, 그들의 관계 파악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3점. 이렇게 했는데 1번은 당연히 올바른 선택지였죠. 그렇죠? 2번. 창자가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는 장면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 현재 시제 또 어디 있습니까? 보기에 근거하는 말이었죠. 2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오는 장면에서 뭐 나온다, 뭐 들어간다, 이렇게 니은다를 통해서 현재 시제 사용. 그걸 통해서 현장감을 제시한다. 2번 올바른 선택지고요. 3번이 답입니다. 3번까지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3번이 답이죠. 왜 답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놀보가 자신의 귀가를 모르는 마누라를 나무라는 장면에서 일상적인 구어는 사용을 했죠. 그 다음 향유계층의 확대란 말도 어디 있습니까? 보기에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게 이 둘의 관계가 잘못된 거죠. 보이십니까? 일상적인 구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향유층의 확대는 아니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정답이 3번인 이유는 A 맞다. B도 보기에 있다. 뭐가 틀렸다? 그 둘의 관계 파악이 잘못됐다. 해서 이 정답은 3번이 나온 겁니다. 할 수 있겠죠? 4번과 5번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흥보가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 두 번째 작품, 선생님이 주목한 두 번째 작품은 서동지전입니다. 아마 선생님이 그 현장 강의 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야, 올해 수능에 나온다. 송사소설, 우화소설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작품은 나온다라고 했던 좀 대표적인 작품이었어요. 서동지전 할 거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황새, 결송, 까치전 이런 우화소설도 같이 하면 좋지만 우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과 함께는 바로 송사소설, 우화소설의 특징을 아주 잘 담고 있는 서동지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서동지전의 줄거리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 보시면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서대주라는 게 이 서자가 쥐서자죠. 쥐입니다. 쥐.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가 막 해서 이제 벼슬 얻고 잔치를 베푼다. 그렇지?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딱. 전개. 이때 하도상이 다람쥐인데 이 다람쥐 귀여운 다람쥐 아닙니다. 얘 나쁜 애입니다. 나쁜 애 다람쥐. 서대주 잔치에 찾아가 자기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고 식량을 얻어와 봄을 무사히 지낸다. 첫 번째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본성이 게으른 다람쥐는 겨울이 들어오자 다시 또 찾아가요. 다시 또 찾아갑니다. 했더니 구걸 하나 그는 종족의 형편을 들어 거절한다. 누가요? 서대주가. 야, 우리 종족들도 먹어야 돼 하면서 그 다람쥐의 두 번째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못된 이 다람쥐가 뭐합니까? 이에 다람쥐는 원한을 품고 아내의 충고도 듣지 않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계집 다람쥐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자예요.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할 텐데, 여기서 하나 들어갈 텐데. 이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할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계집 다람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민의식의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 종종 보시게 될 텐데, 우리가 서민의식의 성장이란 말을 할 때는 남자가 있으면, 가부장적인 권위인 남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죠. 그 다음에 양반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서민이 있겠죠. 그럼 서민의식의 성장이 뭐겠습니까? 요거에 되는 거죠. 맞아요? 요런 것들, 틀 자체가. 그럼 원래는 그 아내는요, 부창부수고 남존여비입니다. 남편을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계집 다람쥐가 자신의 남편한테 당신은 정말 배은만덕하다. 도와준 그 서대주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막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가요. 계집 다람쥐가. 그래서 뭔가 이거 적극적이고, 기존의 전통적인 여인상과 달랐던 어떤 계집 다람쥐의 그런 모습에 우리는 한 번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다시 이제 화면 들어갑시다. 다시요. 자, 읽어보시면, 계집 다람쥐는 소송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다가, 그렇죠. 멋있죠? 남편 다람쥐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분한 나무에 집을 나가고 만다라는 그런 계집 다람쥐의 모습에 한 번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백호상군, 군맨이요, 군맨, 굿, 호랑이죠. 판관입니다, 재판관. 바른 판단 위에 서대주를 잡아오게 하여 그의 말을 들어보고, 왜냐면 결국 다람쥐인이 소송을 걸었거든요. 소송을 걸었습니다. 백호상군이, 그러면 안 된다. 한쪽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다람쥐들, 그 말만 들으면 안 된다. 누구를 데리고 와라? 서대주를 잡아와라. 라는 거고, 그 잡아오라라는 그 장면을 우리는 지금 푼 겁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오소리와 너구리를 보내서 서대주를 잡아오는 장면을 저하고 같이 본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고 다람쥐가 허위로 고발하였음을 알게 된다. 굿맨. 이에 상군은 허위 고발한 다람쥐를 귀양 보내고 서대주는 내보낸다. 절정이었는데. 자, 우리의 주인공이었던 서대주는 어떻게 했느냐? 마음 착한 서대주는 다람쥐를 불쌍히 여겨 백호상군에 간청한다. 이에 다람쥐도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자. 서대주는 그를 돌려보낸다라는 권선징악, 사필규정, 전형적인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우화소설, 송사소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작품에서 하나 좀 더 주목하셔야 할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보겠습니다.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우회적 표현. 우회적, 돌려 말하기죠. 그 다음에 우의적.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다. 우의적. 자, 그럼 이 작품은 어디에 빗댔습니까? 여기 이렇게 한다면 동물. 동물에 빗댄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화소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회적 돌려 말하기. 우의적 빗대어 말했다. 어디에? 동물에 빗대어 말했다. 쭉 떨어지면 뭐가 된다? 우화소설.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화소의 특징도 한 번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문제풀이에서 필요한 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제 몇 번입니까? 1번. 1번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 더 볼게요. 자,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드린 프린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이라이트 제가 줬죠? 캐릭터를 잡는 거 중요합니다. 서대주. 어떤 인물이냐? 주인공. 긍정적, 근대 지향적 인물이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서 신흥 상인계층, 돈이 부유한 신흥 상인계층을 형성한 모습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좀 주목할게요. 여기에요.
변화한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권익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인물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요. 누명을 벗기 위해 뇌물이란 부당한 수단까지도 이용하는 현실적인 인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되겠죠. 서대주, 굿맨. 비판 대상 아닙니다. 굿맨.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프린트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무능해. 그 다음 충고 무시해 질책한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람쥐, 부정적이다, 권위적이다, 봉건적이다, 몰락한 양반을 형성한 게 누구였다? 다람쥐였다. 이렇게 프린트에 제가 다 해놨으니까는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인물의 캐릭터를 잡는 거 중요하니까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번부터 풀어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나왔는데요. 들어볼까요? 율문체와 산문체의 문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쓴 율문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율문체는 운율이 있는 문체예요. 운율이 있는 문체를 율문체라고 하는데 이제 3, 4조, 4, 4조, 반복과 열거 이런 것들이 운율이 있는 문장이다. 율문체라고 하는데 이 점이 쓰이지 않았죠.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없죠. 그 처한 상황을 또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안조원의 만원사 같은 경우는 꽃을 탐하는 벌납이 그물에 걸렸구나. 뭐 이걸 통해서 뭐 그물이라는 유배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 그런 건 쓰였겠지만 여기에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없죠. 그다음에 설자가 직접 인물의 미래를 언급한다. 뭐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현재와 과거의 장면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없죠. 이거 현재, 이거 과거 서로 대비하는 장면 확인할 수 없고요. 5번이 답이군요. 사건 전개에 따라서 인물의 심리 변화가 드러난다. 항상 이 변화는 출제 요소입니다. 지문을 읽으실 때 뭔가 의식의 변화, 심리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있으면 출제 요소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 근거 확인해 봅시다. 오소리가 너구리더러 일러 말하기를 내 들으니 서대주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교만하며 우리 매양 괴악히 알아 버르던 바이러니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지라 이놈을 잡아다가 누구죠? 서대주입니다. 우리를 괄시하던 일을 분풀이하고 또 소송당한 쪽 누가 소송을 당했습니까? 서대주가 소송을 당했는데 그 전례는 위에서도 아는 바라 수백 년 돈을 다 우리가 뜯어내자. 뇌물을 많이 받자라고 하면 누가요? 오소리가요. 됐죠? 하지만 이 오소리가 박힙니다. 바뀌어요. 무엇을 바뀌어요? 보세요. 오소리. 웃으며. 결과적으로 이제 뇌물을 많이 받은 거죠. 서대주의 관대함이 감사하던 중 이같이 후의를 끼치니 받는 것이 온단치 못하오나 감히 물리치지 못할지라. 그러나 서대주는 조금은도 염려치 말고 다람쥐와 결성케 하며 이러는 걸 통해서 오소리가 뇌물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달라진 심리,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나왔다. 6번. 작중인물의 성격으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는 문제였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6번 같은 문제는 일치, 불일치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답은 이제 1번이었습니다. 1번.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겠죠? 보겠습니다.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이걸 통해서 뭔가 너구리 이 기회에 서대주에게 돈을 뜯어내야겠다. 뇌물을 받으려면 톡톡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너구리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도 볼 텐데 장자쥐 4번 4번이 좀 매력적인 오답이지 않았을까요? 형편에 따라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게 좀 매력적인 오답이었어요. 올바른 선택지인데 근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쥐가 말하기를 오별감, 오소리죠.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이 있으리오마는 성인도 권도함이 있나니 원컨대 오별감, 오소리는 두 번 살피라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형편에 따른 원칙이 벗어날 수도 있다. 이 말에서 우린 근거를 잡을 수 있겠죠. 권도의 뜻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권도. 선생님이 현장 강의 때 이거 강조했죠. 우리가 수능이 다가올수록 정리해야 되는 것은
어휘 정리. 주석을 주지 않았던 말 중에 어려웠던 말들이 있다면 어휘 정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 쥐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4번 선택지. 매력적인 오답이었는데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겠죠. 됐죠? 7번입니다. 자, 기억에 내포된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전례는 어찌한다 하느냐 라는 문제였는데 7번의 정답 3번이었는데 좀 제가 화면을 빨리빨리 돌릴 겁니다. 잘 보세요. 근거. 됐습니까? 중요했던 말 뭔가 같습니까? 전례는 위에서도 아는 바라. 수백량이 아니면 결단코 놓지 말자. 이 부분. 그 다음.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만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뇌물을 받으려면 톡톡히 차려야 한다. 됐어요? 다음. 그 다음에 기억이 나오죠. 너구리가 가로되 그러면 전례는 어찌한다 하느냐? 그랬더니 오소리가 너구리 귀에 대고 대강 이르되 너구리 그제 오소리와 더불어 가니 화려한 누구하기 굉장한지라.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전례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들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뇌물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해서 3번 재물을 바치겠다고 하는가? 그게 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7번 문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하나, 둘, 셋 딱 지금 겹쳐져서 3번 이렇게 답이 나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확인해 볼 텐데요. 8번은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답이었던 1번, 정답 1번이었고요. 기억하고 리을이 다소 헷갈렸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진실성 없이 겉과 속이 다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두었군. 두었습니다. 어디 두었습니까? 여기 두었죠. 모든 이들 일시에 간청함에 서대주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쥐는 너구리를 붙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있는 거 됐습니까? 만일 들어가는 경우에 죄인 다루는데 거북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기왕 뇌물을 받으면 톡톡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화를 내더라 라는 겁니다. 거짓!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 보신 것처럼 진실성 없이 겉과 속이 다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두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문 찾으시면 빨리 찾으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리을 볼 텐데, 리을은 올바른 게 아니었어요.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재판제도의 불합리성? 뒤에가 다 틀렸네요? 맞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백호상군이 말하기를 대개 만물의 경중을 알자면 이것저것 저울과 같아야 되고 양쪽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한쪽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쭉 가면서 해서 우선 누구를 잡아와봐라. 서대주를 잡아와봐라. 아니 백호상군의 말을 통해서 절차 좀 까다롭겠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거지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리을을 딱 빼버렸더니 해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했던 고전 산문은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